34살 생일, 내게는 그리 특별할 것 없는 날이었지만 아내는 유난히 신경 쓰는 듯 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집안을 꾸미고 음식을 준비하고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내 생일을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더 열성적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친구들 몇 시에 오기로 했어?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어요. 7시 반쯤이면 다들 올 거야. 회사 일찍 끝내고 와. 흥식이도 온대.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흥식, 내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죠. 우리 결혼식에서 주례도 맡았었고 지금은 같은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집에 와서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고 휴가 때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아내와도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래, 일찍 끝내고 올게. 고마워. 이렇게 챙겨줘서. 출근길, 아내의 열정적인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최근 우리 사이가 조금 소원해진 것 같다고 느꼈는데 오늘 생일 파티를 계기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싶었어요. 회사 일을 평소보다 빨리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풍선과 장식들로 꾸며진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했고 아내는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까지 준비할 줄은 몰랐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당신 생일인데 당연하지. 어서 씻고 옷 갈아입어. 조금 있으면 친구들 올 거야.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벌써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식이가 도착했어요. 생일 축하해, 친구. 흥식이 선물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일부러 먼 길 왔네. 파티는 즐겁게 진행됐어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아내는 완벽한 호스트 역할을 해냈어요. 음식을 나르고 술을 따르고 분위기를 띄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흥식도 적극적으로 아내를 도와 술을 따르고 음식을 나르는 모습이 보였죠. 술이 몇 병 비워지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어요. 모두 취기가 오른 상태였습니다. 나도 평소보다 과하게 마셨어요. 그날따라 특별히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고 부담감이 컸거든요. 이제 케이크 자르자. 아내가 촛불이 꽂힌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모두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동안 문득 아내와 흥식이 눈을 마주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지만 술 기운 탓인지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 먹은 후 나는 점점 더 취해갔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좀 쉴래?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조금. 누워야겠다. 미안해, 다들.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고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이대로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한 의식 사이로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이 아직 집에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피곤하고 취해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날 밤 내가 안방에서 곤히 잠든 사이 우리 집 거실에서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술에 취해 꿈나라를 헤매고 있었을 뿐이었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그 순간 나는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부의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나는 34, 흥식의 가장 친한 친구인 현우의 아내입니다. 모두가 떠나고 거실에는 흥식과 나 단둘만 남았어요. 현우는 이미 안방에서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는 현우가 오늘따라 많이 마신 건
어쩌면 최근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파티 준비하느라. 흥식이 설거지를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현우 생일인데 당연한 거죠. 그의 도움이 고마웠어요. 흥식은 현우의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같은 회사 동료입니다. 우리 결혼식에서 주례를 받고 자주 집에 놀러 오는 사이죠. 항상 예의 바르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우와는 다른 면이 있었어요. 현우가 무뚝뚝하고 일에 열중하는 타입이라면 흥식은 섬세하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했습니다. 와인 한 잔 더 할래요? 아직 한 병 남았네. 흥식이 물었어요. 그러죠. 수락했습니다. 파티 준비와 진행으로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이제야 풀리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현우 이야기, 회사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개인적인 주제로 흘러갔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흥식이 잔을 돌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부터 당신이 참 눈에 밟혔어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설레었습니다. 최근 현우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그는 항상 일에 파묻혀 있었고 집에 와서도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내 존재를 잊은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실례였다면. 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현우는 알고 있을까 싶어서요. 당신의 섬세함, 따뜻함, 그 모든 것이 흥식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일었습니다. 현우는 언제부터인가 나를 그저 집사람으로만 대했고 내 감정이나 생각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만해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흥식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나는 뒤로 물러서야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서 욕망과 진심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흥식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었어요. 안방에는 내 남편이 흥식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오랫동안 목말라 있던 사랑과 관심에 대한 갈증이 나를 지배했어요. 흥식의 손이 내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술이 닿았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점점 더 열정적으로. 내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설렘이 충돌했습니다. 안방 쪽을 바라봤어요. 현우는 분명 깊이 잠들어 있겠지만 그래도 두려웠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힘없이 말했어요. 알아요. 흥식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이미 가까워져 있었어요. 소파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안방에서 현우가 자고 있다는 사실은 죄책감을 주는 동시에 이상한 긴장감과 흥분을 더했어요. 매번 삐걱거리는 소파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것조차 우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금지된 행위가 주는 짜릿함과 현우에 대한 배신감이 묘하게 뒤섞여 더욱 강렬한 감정으로 폭발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날 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보니 아내는 이미 출근한 후였습니다. 부엌 테이블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서 먼저 나갔어. 냉장고에 죽 데워 먹어. 사랑해. 평소와 같은 일상적인 쪽지였지만 사랑해라는 말이 오랜만에 보였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냉장고에서 죽을 꺼냈어요. 머리가 아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아내도 내게 정성을 쏟아준 것 같아 고마웠어요. 출근 준비를 하며 어젯밤 일을 떠올려 봤습니다. 파티, 친구들, 케이크,
그리고 너무 취해서 일찍 잠든 것까지는 기억났지만 그 후는 아득했어요. 아마 모두 떠난 후 아내가 정리했겠죠. 회사에 도착하자 흥식이 로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많이 취했더라. 잘 잤어? 흥식이 물었어요. 응, 너무 일찍 잠들어서 미안해. 다들 언제 갔어? 흥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곧 평소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너 잠든 후에 조금 더 있다가 다들 하나둘 갔어. 나도 막차 시간 돼서 서둘러 나왔고. 아, 그럼 너 나간 후에 아내가 혼자 정리한 거네. 고생했겠다. 흥식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렇지. 아, 그런데 너희 소파 새로 바꿨더라. 편하던데. 소파? 아니, 작년에 산 그대로야. 뭐 특별한 거 있어? 아니, 그냥 앉아보니까 편해서 잘 잤냐고 물어본 건데. 이상한 대화였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업무에 집중했어요. 점심시간 흥식이 같이 먹자고 했지만 이미 약속이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혼자 있고 싶었어요. 아직 숙취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거든요. 오후에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즐거운 생일 파티였어. 고마워. 오늘 일찍 들어갈게. 답장이 곧바로 왔어요. 다행이다. 즐거웠다니. 나도 오늘 일이 많아서 좀 늦을 것 같아. 저녁 알아서 먹어. 약간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아내도 자기 일이 있으니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10시가 넘어서야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물었어요. 미안해. 프로젝트 마감이라 좀 바빴어. 아내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샤워하고 나온 아내가 침대에 누웠어요. 평소라면 각자 핸드폰을 보다 잠들곤 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걸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우리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 뭐 재미있는 일 없었어? 아내가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특별한 건 없었어. 그냥 일상적인 일들. 그래, 나는 요즘 새 프로젝트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어젯밤에 과하게 마신 것 같아. 힘들었겠네. 조금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내의 대답은 평범했지만 어딘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생기가 있었고 표정에는 미묘한 죄책감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지도 모르지만 분명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모든 단서가 내 눈앞에 있었지만 아직은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흥식에게 두 번째 문자가 왔을 때 나는 이미 우리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생일 파티 이후 단 하루 만에 그가 보낸 어젯밤 생각이 나요라는 문자에 잊어야 해요라고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날 밤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약속했지만 결국 호텔 로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대화는 길어졌고 어느새 객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어요. 우리 둘 의외로 잘 맞지 않아요? 어느 날 흥식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인정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때로는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현우가 출장을 가거나 야근할 때, 점심시간에 또는 퇴근 후에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흥식은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내 감정을 존중해주고 나를 여자로서 원하고 바라봐주는 사람. 현우가 결혼 초에는 그랬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는 일에만 몰두하고 나를 그저 집사람으로만 대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흥식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우는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당신의 섬세함, 재능, 그 모든 걸.
그의 말에 위로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커져갔어요. 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가 의심하는 듯한 눈빛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곧 다시 일에 몰두하곤 했어요. 한 번은 현우가 갑자기 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날 흥식과 만나기로 약속해 두었던 터라 거짓말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있다고 했어요. 현우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에 남았지만 흥식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거짓말은 늘어갔고 비밀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흥식에게서 느끼는 감정은 너무 강했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만큼은 모든 걱정과 죄책감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어딘가로 떠나면 어떨까요? 어느 날 흥식이 제안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현우와 헤어지고 나와 함께 우리만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큰 변화였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결정이었습니다. 아직은 그럴 수 없어요.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흥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죠? 네, 언젠가는 확신 없이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우와의 관계는 더 형식적이 되어 갔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현우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가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곤 했어요. 매번 그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조차 나와 흥식의 관계에 짜릿한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금지된 사랑이 주는 달콤한 독에 중독된 듯 했어요. 서로를 향한 감정은 점점 강해졌고 위험한 만큼 더 깊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격정적인 사랑에 빠져 모든 결과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보통 때라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최근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무심코 그녀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소파 생각나네.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 발신자 이름은 프로젝트 파트너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파라는 단어가 갑자기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흥식이 내 생일 파티 다음 날 소파에 대해 물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늦은 귀가, 갑작스러운 외출, 전화벨이 울리면 서둘러 다른 방으로 가는 모습,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의 대화는 점점 더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흥식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전에는 함께 점심을 먹자고 자주 제안하던 그가 이제는 항상 다른 약속이 있다며 나를 피했어요. 가끔 그의 휴대폰 화면에 내 사랑이라는 연락처에서 온 메시지 알림이 보였지만 그는 황급히 화면을 가렸습니다.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아내의 구글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우리는 가족 공유 계정을 사용하고 있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죠. 구글 포토에서 최근 찍힌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대부분은 일상적인 것들이었지만 갑자기 눈에 들어온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흥식이 함께 찍은 셀카였어요. 친밀한 분위기의 사진들이 분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아내는 자주 특정 호텔과 레스토랑에 방문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흥식도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회사 일정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하나둘 쌓여갔지만 나는 최종적인 확신이 필요했어요. 모든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녹음기를 아내의 가방에 몰래 넣었습니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이틀 후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아내와 흥식의 대화, 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소리들,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 우리 결혼식에서 주례를 섰던 사람과 내 아내가, 그것도 내가 잠든 바로 옆방에서. 분노, 배신감,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차분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일까요? 다음 날부터 증거 수집에 더 열중했습니다. 그들의 만남 장소와 시간, 대화 내용, 사진,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아내와 흥식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어요. 어느 날 흥식의 책상 서랍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클라이언트와 저녁 약속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었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어요. 이제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그들을 직접 대면할 때가 왔어요. 하지만 단순히 고함치며 화를 내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바보 취급했듯이 나도 그들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요. 조용하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한 계획을요. 나의 계획은 단순히 이혼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품었던 감정과 욕망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배신은 대가를 치러야 했고 그 대가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모든 IT 지식과 증거 수집 능력을 총동원해 그들에게 완벽한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고마워. 어려운 시간 내줘서.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게 들렸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다시 한번 지인들이 모였어요. 이번에는 생일 파티가 아니라 새 프로젝트 축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평소처럼 완벽한 호스트 역할을 했고 흥식도 항상 그랬듯 다정하게 모두를 대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모두가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조용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TV 화면과 노트북을 연결하고 모든 증거 파일을 준비해뒀어요. 모두 주목해주세요. 오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대화가 멈추고 모두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표정에 약간의 혼란이 스쳤어요. 흥식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새 프로젝트 발표인가요? 누군가 물었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발견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죠.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아내와 흥식이 함께 찍은 사진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셀카처럼 보이는 사진들이었지만 슬라이드가 넘어갈수록 점점 더 은밀하고 사적인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흥식아, 너 그날 우리 집 소파에서 뭐 했는지 말해봐.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흥식에게 꽂혔어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내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현우, 이게 무슨... 흥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것도 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호텔 영수증, 위치 기록, 문자 메시지 캡처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아내와 흥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현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래, 그 사람은 너무 일에만 집중해서 주변을 볼 여유가 없어. 그날 밤 그가 자는 동안 우리가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미 충분했어요. 방 안에는 완벽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고 흥식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 미안합니다. 오늘 모임에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서 다른 손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손님들은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거실에는 우리 셋만 남았어요. 현우, 제발 설명할 수 있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명? 뭘 설명하게? 내가 생일날 취해서 잠든 사이에 내 소파에서 내 친구와 관계를 맺었다는 걸, 그 후로 몇 달 동안 계속 만나왔다는 걸.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정신이 나갔었어. 아내가 흐느꼈어요. 흥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있는 서류 봤어? 내가 물었습니다. 둘 다 테이블로 시선을 돌렸어요. 거기에는 이혼 서류와 상간소송 관련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가 눈물 범벅인 얼굴로 물었어요. 명백하잖아. 이혼하자는 거야. 그리고 흥식이에게는 상간소송을 제기할 거야. 이미 변호사와 상담 마쳤어. 모든 긴장감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쌓아온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그들의 얼굴에 드러난 공포와 후회가 어딘가 만족스러웠지만 동시에 내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 우정, 그리고 신뢰가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내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폭로의 밤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집에는 나 혼자 남았어요. 흥식은 그날 이후로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모두가 그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불륜에 대한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법원은 내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재산 분할에서 내가 우위를 점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딸의 양육권이었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부적절한 행동을 근거로 내게 단독 양육권을 주었어요. 상간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흥식의 변호사가 합의를 요청했지만 나는 거절했어요. 끝까지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누군가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현우 씨, 흥식 씨 소식 들었어요? 지방으로 내려갔대요. 그리고 부인과도 이혼했다고 하네요. 놀랍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사람들은 금방 판단을 내리죠. 흥식의 경력은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었어요. 불륜 스캔들로 인해 그의 평판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의 인테리어 디자인 일은 인맥과 평판이 중요한 분야였는데 이번 일로 많은 클라이언트를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고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가끔은 내 복수가 너무 가혹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게 준 상처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결과라고 느꼈어요. 내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현우야, 딸 좀 만날 수 있을까? 법원에서 정한 면접 교섭권에 따라 만날 수 있어. 한 달에 2번, 내 입회하에. 그렇게 냉정할 필요 있어? 난 그래도 엄마야. 그랬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했어야지. 이제 와서 엄마 타령하지 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딸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짐을 정리하며 소파를 바라봤어요. 그 소파에서 내 인생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그저 가구일 뿐이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오직 딸과 나, 우리의 미래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것조차도
이제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복수의 과정에서 나는 예전에 순진하고 믿음이 많던 내가 아니라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를 정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집, 새로운 직장,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신선했습니다. 딸과 나 우리 둘만의 작은 전셋집에서 새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중견 IT 회사로 이직했어요. 이전 회사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업무 환경이 좋았고 동료들도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아무도 내 이혼 사유를 묻지 않았고 흥식의 이름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새 유치원에 잘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엄마를 자주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의 적응력은 놀라웠어요. 새 친구들도 사귀고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전 아내는 한 달에 2번 딸을 만나러 왔어요. 법원에서 정한 면접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딸을 위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어요. 그녀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이나 화장은 사라지고 소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흥식에 대해서는 가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방의 작은 설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상간소송으로 상당한 금액을 배상했고 그의 경력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한때 촉망받던 건축가였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의 영광일 뿐이었어요. 어느 저녁 딸이 문득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은 왜 둘이에요? 친구들은 다 엄마도 있는데.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딸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어떤 가족은 엄마 아빠가 다 있고 어떤 가족은 엄마만 있고 또 어떤 가족은 아빠만 있어. 우리는 아빠랑 지은이 이렇게 둘이 사는 가족이야. 엄마는 왜 우리랑 안 살아요? 때로는 어른들 사이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해. 엄마는 지은이를 정말 사랑하지만 지금은 따로 살게 되었어.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아빠.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지요? 그럼 우릴 지킬 사람이 둘이면 돼.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딸을 재우고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 많은 것이 변했어요. 결혼 생활은 끝났고 가장 친한 친구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느꼈어요. 자존감, 독립성,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의 더 깊은 유대감. 가끔은 그날 밤 내가 깨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하곤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아내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내가 일에 덜 몰두했다면. 하지만 이런 가정은 의미가 없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입니다. 그날 나를 두고 다른 남자와 웃던 두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죠. 아마도 후회와 함께.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삶에서 사라진 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스러운 여정이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너진 관계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한 셈이죠. 상처는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까지도 내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남은 것은 앞으로의 삶뿐입니다. 지은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이제는 진정한 치유의 시간이 왔음을 느꼈습니다.